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 챕터 2. 저는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목을 보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일파로 표현하기보단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친일파로 모두 매도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간증은 저와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받아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계속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계속 부르실 겁니다. 그것을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편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와 같은 정말 종사품 만호에서 노예가 되고 귀향으로 인해서 그 노예의 후손에게서도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었습니다. 네, 갑오개혁 1895년 7월 6일의 사건으로 모든 조선의 노비제도는 폐지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면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많이 몰락한 양반들, 가난한 양반들, 가난해져가는 양반들, 특히 사실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서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를, 권력을 쥐고 이끌어가죠. 그 서인들이 다시 또 나눠집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눠지고, 그 당파 싸움 더 극에 달하고, 부패 양반들 사이에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에 져가는 양반들이 노예를 저 사람한테 팔고 노예를 팔고 사면서 겨우 연명하는 시절에 그 노예들 중에선 조금 깨어있고 돈을 몰래 좀 모은 자들은 면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노예 문서를 자기가 사서 없애고 원하는 성씨의 족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족보 중에 많은 족보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나 거래하면서 점차 노예제는 예전처럼 그 강상의 법도는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기 첩을 죽여도 저촉되지 않고요. 적자가 서자를 죽여도 저촉되지 않죠. 그런 유교 사상, 그런 악법이 사실은 이제 흐지부지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고, 이미 영종조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조상들은 조선시대에 귀향을 갔던 그 함흥지역,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당시 노예가 노예를 낳는 그런 참 어두운 과거, 어두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함흥의 남쪽 흥남포구가 있습니다. 그 흥남포구를 관리하던 관아의 노비로서 일하면서 물량 유통이 점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해산물, 특산물, 또 항정도 지방의 그런 광물, 목재 등의 운송과 관리, 또 평양까지 이어지는 또 저쪽 서울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성이겠죠. 경성까지 이어지는 그런 육로와의 연결들, 다른 나라와의 무역, 특히 일본과의 이제 그런 해상 무역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일제 강점기 때 함흥 지역은 이제 화학 비료 공장 등 중공업이 많이 발전해 가죠. 그 패권 국가들, 즉 러시아, 제국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 일본, 유럽의 각 국가들, 미국 등은 우리나라로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구한말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이 이제 패권을 쥐게 됩니다. 을사보호조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의 주체성은 없어지고 백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도 하층민 중에 이것이 기회임을 많이 알게 됩니다. 주로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서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를 낳으시면서 그 이름을 명성이라고 짓습니다. 밝을명 별성, 즉 밝은 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은 외국 선교사 신부들이 포교를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경로는 일본인 중에 기리스탄, 즉 1500년 전후로부터 일본에 포교된 천주교 신자들의 뿌리인 사람으로부터 증조 할머니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손으로 해방시켜준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름을 예수님을 닮으라고 큰 별, 명성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손이라도 대대로 배운 게 흥남포구에서 일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관비로 관아의 그 흥남포구 관리에서부터 이어서 내려오면서 일을 했던 거니까요. 할아버지 역시 어릴 때부터 흥남포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스시마 섬을 중심으로 한 오래된 소시 가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소시 가문은 대마도, 즉 스시마 섬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가문입니다. 그 소시 가문을 당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스시마에는 아직도 그 자손,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겠죠. 또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리스탄이었습니다. 그 기리스탄은 천주교의 뿌리가 된 일본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은 대부분 일본 본토와 스시마섬, 부산진, 포항, 속초, 원산, 흥남 등 동해안 백길로 선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러일 중일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서해안 백길로 러일 전쟁은 많이 이렇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동해안 백길을 이용해서도 이제 수송을 해왔습니다. 그 동쪽 포구 중에 하나가 흥남이고 우연히 소시 가문의 일본인을 증조 할머니가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할아버지를 제대로 키우시고 싶은 욕심과 또 소시 집안의 일본인은 할아버지의 그 일하는 남다름을 보시고 동경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후견인으로 세움으로써 세력가들만 감히 그들의 자녀만 다닐 수 있는 7대 제국대학 중의 하나인 동경제국대학을 그의 보증으로 다니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영과 무역의 이론, 학문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서양의 문물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일본이 먼저 개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기술들이 들어오고 문명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또한 거기서 일본인에게 입양됐던 한국인인 저희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다시 고향인 함흥에 돌아와 스시마 그 소시 가문의 일본 회사를 위해 배운 학문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함흥 지역에는 조선 빌소 비료 공장, 즉 노구치 그룹이 만든 그 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그러나 이제 함흥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공업 단지 핫플레이스로 이제 곽강을 받고 주목이 되기 시작했죠. 전력이 모자라서 막 수력 발전소를 막 지었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2만 명 이상이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능력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키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키워주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다리를 잡지 못해서 안달인데 일본인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번 신뢰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처음에 그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관계를 한번 맺으면 오래 가죠. 일본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직장을 들어가면 거의 평생 직장입니다. 평생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에서, 제가 나중에 또 이 간증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일본에서 취업자의 취업을 뽑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사는 위치가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합니다. 교통비를 줘야 되는 문화입니다. 일본은. 그 사람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왕이면 가깝고 출퇴근 시간으로 힘을 빼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평생 직장으로 가려면 회사의 근처에서 오래오래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되게 중시하죠. 일본 사람들은. 여담입니다. 어쨌든 증조 할머니의 기리스탄으로부터 받은 천주교의 교리와 또 그 증조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로 대대로 내려온 그 어두운 과거, 노예 집안으로 이루어진 그 자녀가 동경제국대학을 다니게 되고 또한 좋은 신부까지도 얻어서 돌아오니 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일본인들을 막 초청해서 그 참여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립되기 전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더라 하더라도 양반의 자손들은 여전히 노예 자손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던 양반 자녀의 출신들이라도 노예 자손들을 업신여겼던 문화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던 게 1900년도 초입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제가 있는 나라에서 회사에 있던 이제 인도인이나 네팔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그 식당 같은데 이렇게 보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같은 인도인인데 같이 밥을 먹지 않냐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그 포델이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그 구룽이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이 성씨에 따라서 카스트 제도를 구별할 수 있게 조금 돼 있습니다. 절대로 포델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구룽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하고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크샤트리아, 즉 귀족 계급인데 감히 수드라 천민 계급과 겸상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황당하죠.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네. 물론 크샤트리아 계족들의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힌두교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정말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수드라 쪽 구룽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소고기도 잘 먹습니다. 힌두교를 안 믿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스시마 소시의 가문의 신뢰와 지원으로 할아버지는 본인의 재산도 축적하면서 일본인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 앞잡이라는 뜻은 한국 사람을 막 못살게 하고 신고하고 일본 순사로 하여금 잡아가게끔 하고 그런 나쁜 한국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친일파로 각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2만 명이 넘는 조선질소 비료 주식회사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들은 다 친일파입니까? 아니죠.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어쨌든 일본 기업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조상들 입장에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재산도 막 축적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개인적으로는 도와준 일본인에 대한 고마움인 것일 뿐입니다. 사실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일본 기업에서 일하지만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거의 그 소시 집안의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정도로 깊숙이 이제 합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친일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할 때도 일본인들이 참석해서 결혼도 축하해주고 사실은 할머니도 일본인이지만 입양이 돼서 일본인의 딸로서 한국의 피를 갖고 있지만 딸로서 결혼한 거니까 맞겠죠. 그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못 살게 굴어 일본인을 위한 친일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앞잡이 노릇을 한 건 아니니까요. 단지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린 한국에서 당시에는 한국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를 위해 일하고 유학을 다녀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특히 어린이들은 한국 사람하고 접촉할 일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디스트릭트, 즉 구역을 나눠서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본국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 철수할 때 일본인들 어린애 아이들은 왜 여기가 일본 땅인데 우리가 왜 진짜 본국이라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는 거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친일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으나 보통 일반 일본 회사에 그냥 종업원으로 다녔던 그런 한국인하고는 조금 다른 건 사실이겠죠. 또 그로 인해서 부도 많이 축적을 했으니까요. 많은 친일파로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조선시대를 지나고 일제시대에 저희 집안은 지금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친일파의 자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친일이라는 어감보다는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재산도 축적했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제가 판단할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이러니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증조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름도 할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진짜 큰 별, 밝은 별 이렇게 지으시고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정말 자식만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할아버지에게, 즉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이 응답이 되신 것이 저희 집안의 첫 하나님이 부르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함흥 흥남 지역에 꽤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 일대의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소씨 가문의 회사의 신뢰를 정말 많이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그때 당시 이제 또 낳게 되십니다. 몇 년 뒤 일본은 미국의 원폭 2개, 그 2개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고 모든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철수를 할 때 그 소씨 일본 회사는 남은 부동산과 재산들을 제대로 처분도 못했습니다. 밀항선을 타지 않는 이상에는 미국의 통제와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갈 때 1,000엔 이상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할아버지에게 급하게 그 소씨 회사의 위탁 관리와 곧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본국으로 황급히 철수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북한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방 후 1940년대 후반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제 아버지의 나이는 이제 소학교를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정말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 저희 집안은 다시 풍지박살이 납니다. 도대체 어떤 비참한 비극이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